네, 안녕하세요. 스팀21 윤 대표입니다. 지난번 영상 내 아이의 자기주도력 키우기 말미에 설명드렸던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영상 제가 업로드 해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을까? 지난번 마지막에 해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는 어떤 과정에 있을까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가지 역량, 탐험력, 질문력, 판단력, 문해력, 어휘력 이것이 한 사이클로 잘 돌아가는 친구를 보고 '아 이 친구의 자기 주도성이 높다. 이 친구의 자기 주도력이 완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탐험력이 부족한 건지, 질문이 안 되는 단계인지, 혹은 판단이 안 되는 단계인지, 문해가 부족한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서 '어떤 과정에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보충해 줘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첫 단계부터 시도를 하지만 동시에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시도가 무엇을 어떤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함인지 알고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탐험력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탐험력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혹은 탐험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탐험력이라는 건 자극에서 출발을 하죠. 학생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증이 일어나야 흥미가 생기죠.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문제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 경관을 보고도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쉽게 감동받고 모든 세상 만물을 궁금해하고 그런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게임과 영상을 자주 봐서 시큰둥, 보는 둥 마는 둥, 뭘 하나 들이대도 뭐 이렇게 표정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역치값이 높은 친구들, 게임이나 영상을 자주 접하는 학생 같은 경우엔 쉽게 자극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부모님들이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그치는 겁니다.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자극의 역치값을 낮춰 줘야 돼요. 이미 이 아이의 뇌는 도파민으로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도파민 중독을 먼저 디톡스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학습에 대한 자극,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이렇게 들어가야 좀 온전히 지속되는 탐험력의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인제 실제로 같이 해 보면 좋을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그다음에 비교 자극, 그다음 탐구 프로젝트, 소그룹 활동, 현장 체험 학습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서 점진적 과부하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점진적 과부하라는 이게 왜 개념이 왜 필요해? 예,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뇌도 근육이기 때문에 과도한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기능을 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들어오다가 그 도파민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건 아이들이 이 게임을 중간에 그냥 확 버리면 이 아이의 뇌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많이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한 번에 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한 번에 끊으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의 뇌가 적응할 수 있게끔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비교 자극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 자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게임의 영상으로 내가 얻는 자극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보면서 느끼는 자극이 있고, 내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자극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도파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제공되는 그 도파민 쾌락 호르몬을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이 다른
다른 호르몬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몸을 써서 움직인다거나 혹은 자연 경관을 보면서 나온다거나 가족의 신뢰를 통해서 나오는 뭐 옥시토신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아이의 자극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 주지 않은 채 들어가는 자극을 끊어 버리면, 예, 그거는 아이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아이의 자극의 역치값을 낮춰주는 작업을 할 때는 좀 우리가 되게 단계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프로젝트 소그룹 활동 현장 체험 학습은 그 비교 자극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라고 하신다면 실제 탐험을 할 때 우리 애기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온갖 곳을 다니면서 온갖 곳을 입에 넣고 온갖 곳을 막 다 엎지르고 하잖아요. 그건 탐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탐험의 기회가 많이 줄어요. 왜 다 학교에 있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뭘 이렇게 그냥 시키는 건 잘하는데 뭐 스스로 찾아서 막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우리 아이가 탐험을 하는 걸 좀 막았나? 우리 아이가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학교에 묶어 놨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다양한 탐구 활동, 탐험 활동,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부대끼며 해 보는 소그룹 활동, 현장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력입니다. 질문력을 이해하고 성장시키고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력에 대한 이해로 다시 시작합니다. 질문력은 탐구하려는 대상이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질문의 첫 단계라는 게 내가 이 질문을 안 해버릇했으면 처음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혹은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상 질문의 첫 단계예요. 그걸 안 거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이병이라고 하죠. 중이병이라고 할 때 뭡니까? 보통 우리가 왜 중이병이라고 합니까? 왜 사춘기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중학교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부모의 바운더리에서 많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나온 질문 하나.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수많은 유치한 질문으로 그 질문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질문을 직접 하는 건 너무 제가 너무 부담돼요.'라고 하면은 일지를 쓰세요. 질문 일지, 질문 일기,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계속 질문을 만들어 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기록을 해서 좀 많이 이 질문을 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했다면 그다음으로 좋은 게 소그룹을 통해서 선생님, 멘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질문을 실질적으로 던져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질문의 5 단계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노트를 쓸 때 어떤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답을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고 답을 적었으면 후속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었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 질문을 던져서 최소 5번까지는 연관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억지로 일부러라도 그렇게 후속 질문까지 하다 보면 내가 첫 질문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재구성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예, 그다음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뇌의 기를 잡고 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현실적일 거고요. 판단력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개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려면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졌고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럼 이 정보들을 모아놓고 내가 처음 내린 질문의 답을 이 정보를 통해서 일종의 추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사고를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내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레오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오레오 글쓰기라는 게 오피니언, 그다음에 리즌, 이그젬플, 다시 오피니언. 그래서 내가 먼저 의견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고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다시 주장으로 마무리하는. 원래는 면접 볼 때 연습을 많이 시키고 저희가 학교에서 체험을 할 때에도 취업 포트폴리오나 혹은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체험에서 이 오레오 글쓰기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 사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도 특히 숏폼이 왜 학습에 좋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뭐 숏폼 특성상 짧은 글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숏폼은 학습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로 숏폼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폼을 보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레오 방식으로 제가 지금 그냥 논리 전개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가 익숙해지면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 논리적인 과정이 없으면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내 어떤 확증 편향에 의존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스토크나 논리 퀴즈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그쪽으로 뇌를 많이 안 써봤다면 일부러라도 스토크 논리 퀴즈를 통해서 논리적인 뇌를, 그러니까 근거를 찾고 뭔가 그 개연성 있는 것들, 법칙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5 번이 판단 근거 찾기 활동인데 뭔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뭔 A는 B다라고 결론을 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B지?' 라고 판단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면 제일 좋냐면 독서를 할 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독서라는 게 우리가 소리 없는 강의를 듣는 건데 소리 없는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듣고만 있으면 사실 강의하는 그 강의자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제 늘 강의 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왜 아프면 청춘이야? 그 근거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해력과 어휘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장하고 회복을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문해력과 어휘력이 다르니까. 문해력은 주어진 정보나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고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의 앞뒤를 파악하고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어휘력은 문해력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휘력은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문해력이라는 게 문맥을 파악하는 거니까 결국 문장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 1 번에 실제로 해 보면 좋을 활동 세 가지에 첫 번째가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소설만 읽어요. 그러면 소설 읽는 거 좋죠. 글을 읽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비문학, 뭐 신문 기사의 논조도 읽어 보고 에세이의 논조도 읽어 보고 논문의 논조도 읽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해야 결국엔 이게 그 국어 비문학 혹은 국어 문학 이쪽에도 다 영향을 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해볼 때에 그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커지고 따라서 어휘력도 늘어나요. 예. 그래서 어휘력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요새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학생이 알아야 될 어휘,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어휘, 뭐 취업하려면 알아야 될 어휘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좀 공부를 해 보면 좋고요. 또 하나 해 보면 좋을 활동은 낯선 단어로 문장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알지만 적확하다라는 표현은 알지 못합니다. 정확과 적확은 달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써 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로 문장을 구성해 보면 쪼끔 더 애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이런 표현들로 내가 쪼끔 더 그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표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기 주도력은 이거는 회복하는 게 아니죠.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력은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거기에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해서 내 동기부여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거를 통틀어서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주도력은 실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늘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때 자연스럽게 발달을 해요. 여기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자기주도성을 늘려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실천 사항은 그 환경 만들어 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고요. 뭐 자극의 역치값을 낮추는 디톡스도 그렇고요. 급하니까 당장 고1이니까 당장 모의고사가 다가오니까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건 너무 못 믿었고 그래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허용해 주셔야 점진적 과부하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공해 주세요. 결국 자기 주도잖아요.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는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해, 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이드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할래 말래라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아니라요. 여기 엄마가 A랑 B랑 C를 해놨어. 너 A 할래, B 할래, C 할래?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피드백이 아닌 반성적인 질문을 유도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너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피드백이고요.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효율이 너는 나오는 것 같니? 나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도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회의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동기부여하는 이 목표 설정을 좀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의 정말 직접적인 그 과도한 보상이 아니라 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제로 성취되는 달성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야, 다 너 잘 되라가는 소리지. 라는 건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상이 있으면 조금 더 아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제가 실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실 만한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봤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세요. 왜냐면 뭐 치과 의사 공보법 그게 우리 아이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랑 맥락 그리고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성향, 그다음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그 속에서 이런 흐름을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로 답변 드리기도 하고 또 제 소통 채널이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저랑 또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